급성 혈액암입니다. 현재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남은 시간은 3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의사의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가 진료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사의 말이 저를 향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숨을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피로가 쌓여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의사처럼 무덤덤했습니다. 앵스트렘 교수님, 검사 결과는 명확합니다. 급성 혈액암,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유럽의 현재 의료 기술로는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순간 저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수많은 책을 넘기고 논문을 써왔고 강의 노트를 정리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앵스트렘 소피아입니다. 현재 48살의 북유럽 문학 교수로 스톡홀름 대학에서 2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쳐왔습니다. 트레곤의 저서를 출판했으며 남편 요한과 함께 딸 한나를 키워냈습니다.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 제게 남은 시간이 겨우 석 달이라니 이것이 현실일까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머릿속에 갑자기 행복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25년 전 대학 도서관에서 요한을 처음 만났던 날, 그는 북유럽 고전 문학서가에서 같은 책을 찾고 있었죠. 혹시 카레발라를 찾고 계신가요? 요한의 첫 마디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주제로 논문을 쓰고 있었고 그것이 우리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후 2년 뒤 한나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은 큰 손으로 조심스럽게 갓 태어난 한나를 안아들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것이 완벽한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말마다 우리는 스톡홀름 근교로 소풍을 갔습니다. 요한은 한나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려주었고 북유럽 신화와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나가 10살이 되던 해 여름, 우리는 핀란드 호수가로 가족 여행을 갔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셋이서 누워있던 그 순간이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그날 밤 한나가 물었습니다. 요한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린 별처럼 영원할 거야. 하지만 영원이란 것은 없었습니다. 한나가 20살이 되던 해, 요한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늘 열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했고 종종 식사를 거르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건강검진을 받아보라고 권했지만 요한은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소피아. 그냥 피로 때문일 거야. 요한은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요한의 피부색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병원을 찾았고 그날은 우리 가족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간암 말기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치료가 어렵습니다. 의사의 말에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요한은 진단받은 지 채 2달도 되지 않아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한때 건장했던 그의 몸은 앙상하게 야위었고 생기 넘치던 눈빛은 흐릿해졌습니다. 저와 한나는 그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피아, 한나, 미안해. 요한의 마지막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은 표정으로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5해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요한의 장례식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저와 한나만이 남았을 때였죠. 한나가 갑자기 저희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난 결심했어요. 의사가 될 거예요. 저는 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한나는 스톡홀름 대학에서 예술사를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미술관 큐레이터가 되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죠. 무슨 소리니, 한나. 넌 예술을 사랑하잖아. 갑자기 웬 의사야? 아빠를 살리지 못했잖아요. 한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들은 너무 늦게 발견했다고 했어요. 조기에 발견했다면 살릴 수 있었을 거라고요. 난 그런 의사가 될 거예요.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의사. 저는 한나가 아버지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시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나, 지금은 내가 혼란스러울 때야.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달라질 거야. 그러나 한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다음 주부터 의대 입학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고 예술사 학위는 포기했습니다. 딸이 슬픔을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지만 한나는 정말로 의학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나는 뛰어난 학업 능력을 보였습니다. 의대 입학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고 해부학과 생리학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교수들은 한나의 잠재력에 놀라워했고 저도 점차 딸의 새로운 길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한다면 엄마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소피아는 마침내 한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오랜만에 함께 와인을 마시며 요한에 대한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한나는 의대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두었고 특히 종양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최신 의학 논문을 찾아 읽었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도 참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나가 흥분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나는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에 대해 알아봤어요. 특히 암 치료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더라고요. 소피아는 무슨 말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이라고? 갑자기 왜? 지난 컨퍼런스에서 한국 의사들의 발표를 들었어요. 그들이 개발한 새로운 암 진단 기술은 유럽보다 최소 5년은 앞서 있어요. 특히 간암과 혈액암 분야에서요. 한나는 화면을 가리키며 서울대병원의 최신 치료 성과에 대한 논문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열정으로 빛났습니다. 그래서 난 결심했어요. 졸업 후에 한국으로 갈 거예요. 서울대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싶어요. 한국. 그렇게 멀리? 왜 스웨덴에서는 안 되는 거니? 엄마, 이건 기회예요. 내가 정말로 배우고 싶은 것들이 한국에 있어요. 한국은 세계적인 암 연구 중심지예요. 특히 서울대병원은 간암과 혈액암 치료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요.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한나는 저의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한나가 떠난다면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될 것입니다. 한나,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게다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 혼자 가는 건 위험해. 엄마, 전 이미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서울대병원은 국제 프로그램이 있어서 영어로도 소통할 수 있어요. 저는 딸의 고집 앞에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 때문이지. 아직도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야? 한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아빠와는 관계없어요. 이건 내 미래에 관한 결정이에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위한 선택이라고요. 넌 현실을 도피하려는 거야. 내 아버지를 구하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을 망치지 마. 한나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내가 정말로 의학에 열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 왜 스웨덴이 아니고 하필 한국이냐고요? 그건 제가 찾은 연구 결과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제발 헛된 희망을 품고 싶지 않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곳에 가봤자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야. 그냥 북유럽에 머물러. 여기서도 충분히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어. 엄마가 이해해 주길 바랐는데 한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라도 갈 거예요. 이건 제 인생이니까요. 그날 밤 저희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나는 이미 가방을 싸고 있었고 일주일 후 한나는 정말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에서의 작별 인사는 서먹했고 그 후로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1년 전 한나가 잠시 스웨덴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때도 서먹한 분위기 속에서 형식적인 대화만 오갔을 뿐 진심을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이후에는 간간히 전화통화만 할 뿐 깊은 대화는 없었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와 스톡홀름의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자신이 한나에게 했던 말들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한나는 진심으로 의학의 발전을 믿었고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사로잡혀 딸의 열정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저는 그런 한나에게 자신의 병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병원에서 돌아와서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 스톡홀름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가슴속에서 강한 충동이 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를 보고 싶어. 그리고 화해하고 싶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바로 컴퓨터를 켜고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자신의 상태를 직접 알리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서울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스톡홀름의 가을 풍경이 차분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고 남편과 함께 딸을 키웠으며 대학에서 북유럽 문학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과 이별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란다 국제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으며 제 결정이 올바른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한나에게 갑자기 나타나 제 상태를 알리는 것이 딸에게 더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은 딸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탑승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방송이 울리자 천천히 일어나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11시간의 비행기 창가에 앉아 구름 위로 솟아오르는 비행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해졌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비행 시간 동안 대부분 잠을 청했습니다. 약의 부작용으로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고 간간히 깨어날 때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한나를 만났을 때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한나야, 엄마가 곧 죽을 것 같아. 아니,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나야,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 이것도 진실의 절반만 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딸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된 표현일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까스로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지만 여권을 제시하는 순간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심사관의 물음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대답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천장의 밝은 불빛과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사람들의 희미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제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병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낯선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병실 안에는 생소한 의료 장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팔에 꽂힌 주사 바늘을 보며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엄마, 문이 열리고 한나가 들어왔습니다. 한나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딸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나,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인천공항에서 쓰러졌어요. 지금은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에요. 왜 갑자기 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말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나, 나 스톡홀름에서 진단을 받았어. 급성 혈액암이래. 의사는 내게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어. 마지막으로 너를 보고 싶어서 왔단다. 한나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혈액암이요? 한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기도 힘든 듯 했습니다. 한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더니 이내 무너지듯 병상 옆에 있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안 돼요,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딸의 반응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5해 전 요한의 간암 진단 소식을 들었을 때 한나가 보였던 그 충격과 공포가 다시 그녀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때 한나는 20살, 앞날이 창창한 대학생이었고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병은 그녀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럴 순 없어요. 한나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려왔습니다. 아빠가 떠나고 이제 엄마마저. 안 돼요. 저는 힘겹게 손을 뻗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나야, 괜찮아. 내가 너를 보러 온 건 내 마지막을 너와 함께하고 싶어서야. 그 말에 한나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아내고 일어섰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예요. 한나의 목소리는 이제 단호했습니다. 아빠를 잃었을 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몰랐고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한나는 창가로 걸어가 잠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향해 돌아섰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아빠가 눈을 감았을 때 내가 맹세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겠다고. 그래서 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온 거고요. 한나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엄마, 내가 지난 5년간 준비한 것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거였어요.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언젠가 엄마를 구해야 할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저는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나의 눈에는 이제 단호함과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의사에게 얘기해 볼게요. 여기는 최고의 혈액암 전문 치료 시설이 있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한나가 나간 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풍경은 스톡홀름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고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죽게 되는구나. 1시간 후 한나는 의사와 함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젊었지만 신뢰감을 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앵스트렘 교수님, 저는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주원 교수입니다. 검사 결과를 봤는데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나가 다가와 등 뒤에 베개를 받쳐주었습니다. 이건 급성 혈액암이 아닙니다. 골수이형성 증후군입니다. 치료 가능한 병입니다. 저는 놀라서 의사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스톡홀름에서는, 유럽에서는 이런 유형의 질병을 정확히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요. 하지만 우리 병원은 최신 유전체 분석 기술을 통해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한나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럼 치료 방법이 있다는 거죠? 엄마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김주원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병원에서는 이런 경우에 맞춤형 면역세포 치료를 시행하고 있어요. 성공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왔는데 갑자기 희망이 생겼다니 혼란스러움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희망을 가지라고요? 난 이미 늦었어요. 모든 걸 정리했다고요. 한나는 단호하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번엔 아빠 때와 다르게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함께 이겨내요. 딸의 눈에서 결연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나가 한국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이곳에는 정말 다른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어제의 일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 가슴이 떨렸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온 서울에서 치료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한나가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잘 주무셨어요? 한나는 이마에 키스하며 인사했습니다. 응, 생각보다 잘 잤어. 그건 뭐니? 엄마의 치료 계획이에요. 어제 밤새 김주원 교수님과 함께 검토했어요. 한나는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골수이형성 증후군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병원에서는 최신 면역세포 치료와 맞춤형 약물 요법을 병행할 거예요.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전문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한나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거니? 스웨덴에서는 치료법이 없다고 했는데 한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한국의 의료 기술은 정말 세계적이에요. 특히 서울대병원은 혈액암 치료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죠. 제가 여기 온 이유도 바로 이거였어요. 그때 김주원 교수가 2명의 다른 의료진과 함께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자세한 치료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첫 단계로 정확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우고 이후 면역세포 치료와 표적 항암제를 병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 우리 병원의 네오 면역세포 치료는 전 세계적으로도 선도적인 방법입니다. 환자분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김주원 교수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머릿속에는 5해 전 남편 요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었고 그저 고통스럽게 삶을 마감했죠. 그런 기억 때문에 한나의 한국행을 반대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치료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통스럽게 죽게 되는 건가요? 의료진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김주원 교수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모든 치료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환자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치료 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통증 관리와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한나는 저희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달라요. 제가 직접 의료진과 함께 엄마의 치료를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믿어주세요. 딸의 열정적인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어느새 한나는 어린 소녀에서 자신감 넘치는 의학도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일어난 곳이 바로 이곳, 한국이었습니다. 좋아, 한나. 내 목숨을 너와 이곳의 의료진에게 맡길게. 그날부터 소피아의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치료는 정밀 유전자 검사였습니다. 한나는 병실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내며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나야, 미안해. 내가 한국에 오겠다고 했을 때 내가 이해하지 못했어. 한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도 제 결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요.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아니라 내가 감정적이었어. 내 아버지를 잃은 후 나는 모든 희망을 포기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희망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야. 한나는 제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함께요. 3일 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고 맞춤형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치료는 쉽지 않았습니다. 면역세포 치료는 강한 부작용을 동반했고 종종 심한 피로감과 오한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항상 곁에 있었고 서울대병원의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해 저를 돌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차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첨단 기술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환자 중심의 접근 방식과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태도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의사들이 이렇게 환자와 가족에게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드물어.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방식도 배우고 싶었거든요. 5년 전 요한을 잃은 후 모든 희망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다름 아닌 딸 한나를 통해 찾아왔습니다. 비로소 한나의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가을은 스톡홀름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단풍나무들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청명한 하늘은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지 이틀 후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앵스트렘 교수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주원 교수는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면역세포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의 혈액에서 특정 면역세포를 추출해 실험실에서 강화한 후 다시 체내로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한나가 곁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엄마,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자연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암세포를 더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치료실로 옮겨진 소피아는 처음으로 한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체감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의료진들은 숙련된 손길로 장비를 다루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디지털화된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태블릿 하나로 환자의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랍네요. 간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저희는 스마트 헬스케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최적의 치료 방법을 찾아내죠. 첫 번째 치료는 생각보다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다만 치료 후에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고 한나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어려웠습니다. 한나는 학업과 간호를 병행하느라 지쳐 보였지만 항상 밝은 표정으로 소피아를 대했습니다. 한나,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니?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업은 어떻게 하고 있어? 걱정 마세요. 병원에서 특별 허가를 받았어요. 교수님들도 상황을 이해해 주셨죠. 그리고 한나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엄마의 케이스를 연구 과제로 삼았어요. 교수님의 지도 아래 엄마의 치료 과정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죠. 저는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럼 넌 지금. 네. 저는 지금 엄마를 살리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의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치료를 받으면서 점차 한국 의료진들의 헌신과 전문성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며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 상태에 작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고 체력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앵스트렘 교수님의 상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호전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 정도면 성공적인 시작입니다. 스톡홀름에서 죽음을 선고받고 서울에 왔을 때 단지 마지막을 딸과 함께하기 위해 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살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딸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희망. 한나야, 왜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을까? 내가 여기 오려고 했을 때 한나는 제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우리 모두 아빠를 잃은 후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서로를 이해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도 미안해. 내가 아버지의 죽음에서 의미를 찾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찾으려 했는데 내가 그걸 막으려 했어. 이제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린 함께 이겨낼 거니까요. 한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제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이제 병실 밖으로 나가 병원 정원을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회복되었습니다. 한나는 매일 함께 산책하며 한국 문화와 서울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른 세계 같아. 한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저도 적응하느라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이 제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저는 딸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한나는 이제 25살, 자신감 넘치는 젊은 의사였습니다. 눈에는 열정과 결의가 서려 있었고 이곳 한국에서 그녀는 진정한 자신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넌 정말 여기가 좋구나. 한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여기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단순히 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방식,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요. 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한나의 선택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단순히 아버지의 죽음에서 도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바탕으로 더 나은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내가 자랑스러워, 한나. 내가 여기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한나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도 엄마가 여기 와서 다행이에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김주원 교수가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최신 검사 결과를 들고 왔고 그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앵스트렘 교수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치료가 예상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몇 개월 내에 완치 판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나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왔던 여행이 이제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서울의 겨울 풍경이 보였습니다. 스톡홀름의 겨울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지만 이제 이 낯선 도시의 모습에 익숙해졌습니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한나가 활짝 웃으며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고 그 뒤로 김주원 교수와 의료진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앵스트렘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골수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모든 지표도 정상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제 완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전 스톡홀름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제가 이제 완치 판정을 받다니 마치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치료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한나 선생의 연구와 우리 병원의 최신 치료법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한나는 기쁨에 차서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해냈어요. 정말 해냈다고요?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딸과 의료진들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김주원 교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희는 그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사실 한나 선생의 헌신이 가장 큰 역할을 했죠. 그녀의 연구 덕분에 치료 방법을 최적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한나는 지난 3개월 동안 제 치료를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습니다. 학업과 병원 일을 병행하면서도 결코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죠. 그녀의 열정과 헌신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서울의 벚꽃이 만개한 계절이었습니다. 병원 정원의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지 이제 한 달이 지났고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준비됐어요? 한나가 2개의 배낭을 메고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경복궁에 가기로 했잖아요. 그럼 가자. 내 첫 번째 서울 관광이니까 설레네. 치료 기간 동안 병원과 근처 공원 외에는 서울을 제대로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딸과 함께 한국을 제대로 경험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경복궁이었습니다. 웅장한 궁궐 앞에서 그 규모와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이곳은 조선 왕조의 메인 궁전이에요. 600년 전에 지어졌지만 일본 점령기에 대부분 파괴되었다가 복원되었죠. 역사의 무게가 느껴지는구나. 스웨덴의 왕궁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 궁궐을 천천히 돌아보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인사동을 방문했습니다. 전통 공예품과 예술 작품이 가득한 거리를 걸으며 한국의 예술적 감각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섬세한 도자기는 스웨덴에서 본 적이 없어. 청화백자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색과 형태가 정말 아름답구나. 우리는 작은 찻집에 들어가 전통차를 마셨습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차 문화를 경험하며 이런 여유로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나야, 내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이곳에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매력이 있구나. 맞아요, 엄마. 처음에는 의학 때문에 왔지만 점점 이 나라와 문화에 매료되었어요. 일주일 동안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의 전통 가옥들,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 한강변에서의 자전거 라이딩, 매일이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나야, 우리 부산도 가볼까? 한국의 다른 지역도 보고 싶어. 한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부산은 바다도 아름답고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며칠 후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달리는 기차 창밖으로 한국의 산과 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부산에 도착하자 바로 해운대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와, 이런 해변이 도시 안에 있다니 탄성을 질렀습니다. 스톡홀름의 바다와는 또 다른 느낌이야. 그들은 모래사장을 따라 걸으며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았습니다. 멀리 광안대교가 바다 위에 웅장하게 서 있었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엄마, 기분이 어때요? 한나가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 부산에서도 많은 곳을 방문했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의 알록달록한 집들,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 범어사의 고요한 평화, 매 순간이 새로운 인생의 경험이었습니다. 부산에서의 마지막 날 저녁, 해운대 인근의 작은 식당에서 회를 먹었습니다. 신선한 해산물과 소주를 즐기며 한나에게 나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한나야, 내가 한 가지 결정을 했어. 한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결정이요? 스톡홀름 대학의 교환 교수 프로그램을 신청하려고 해. 한국의 대학에서 1년 정도 강의하고 싶어. 한나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한국에서 강의를? 이곳에서 받은 새 삶을 의미 있게 쓰고 싶어. 북유럽 문학을 한국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동시에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그건 정말 멋진 결정이에요. 제가 도울게요. 서울대에도 북유럽 문학 강좌가 있어요. 제가 교수님들께 말해볼게요. 고마워, 한나. 내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새로운 도전을 생각할 수도 없었을 거야. 우리는 잔을 부딪히며 이 특별한 순간을 축하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부산의 밤바다가 반짝이고 있었고 우리의 앞에는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 온 여행이 이렇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줄이야. 가슴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나가 선택한 길을 존중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가 이제는 딸의 지혜와 용기를 인정하는 자랑스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 이 도전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나는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걸으며 지난날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서울에서 살게 될 줄이야.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 시한부 선고를 받고 마지막 작별을 고하러 왔는데 오히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다니. 한강의 물결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스톡홀름에서 서울까지 제 여정은 단순한 거리의 이동이 아니라 삶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찾은 이곳에서 오히려 새로운 삶을 발견했고 한때 이해하지 못했던 딸의 선택이 결국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한나야, 고마워. 내가 내 삶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내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었어. 한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우리는 이제 과거의 후회보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거예요. 함께요. 해가 지고 별들이 하나둘 밤하늘에 떠오르는 가운데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의 앞에는 도전과 기회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었고 스톡홀름에서 서울까지 죽음에서 삶으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소피아가 건강해져서 한나와 한국에서 행복한 삶을 시작하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지수였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